안녕하십니까. 일과의 정석 생명과학 파트를 맡고 있는 12기 남도균입니다. 이번 5강에서는 효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효소의 기능과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효소와 물질 대사에 대한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질 대사라는 것 자체가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또 여기에 효소가 관여한다고 돼 있고 에너지 출입이 무조건 수반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 이 물질 대사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동화작용, 즉 복잡한 물질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물질을 합성하는 작용입니다. 이러한 작용은 보시다시피 에너지를 흡수해서 일어나는 반응이고요. 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시로는 광합성, 단백질 합성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로는 이하작용입니다. 이하작용은 동화작용과 반대로 간단한 물질을 복잡한 유기물로 분해하는 작용입니다. 보시다시피 분해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방출, 즉 발열 반응이고요. 예시로는 세포 호흡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생명과학에서 말하는 동화작용과 이하작용 자체가 화학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뭐 유기물로 만들어진다는 차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유의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물질 대사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봤으니 우리 생물체 내에서 어떻게 반응이 일어났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얘가 생명체 내가 내고 얘는 외거든요. 외에서는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생명체 내에서 만드니까 포도당을 예시로 들었고요. 이 포도당 자체가 한 번에 연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체내에서는 세포 호흡을 여러 과정을 통해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방출, 즉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 반응 온도 자체가 외부에서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 번에 빨리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촉매 또한 필요가 없죠. 에너지 방출은 열과 빛으로 방출됩니다. 그러나 생물체 내부는 온도가 36.5도, 약 36.5도기 때문에 순차적, 즉 여러 단계로 방출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촉매가 당연히 필수적으로 필요가 하고 또 열과 화학 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우리 몸의 물질 대사를 하게 함으로써 생명 활동을 이어나가게 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효소의 기능입니다. 효소의 주 기능 자체는 활성화 에너지 자체를 낮춰주는 건데 활성화 에너지란 뭐냐?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즉 이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반응이 좀 더 일어나기 쉽다라는 말입니다. 또 효소 자체가 이러한 활성화 에너지를 그냥 간단하게 EA라 쓸게요. 약자입니다. 낮춤으로써 물질 대사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생체 촉매이다. 보시다시피 이 위에 있는 이 봉우리 자체가 활성화 에너지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활성화 에너지 영역이고 이 효소 자체가 이 봉우리의 높이를 낮춰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빨리 반응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적은 에너지를 통해서도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거나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거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활성화 에너지는 무조건 효소에 따라서만 변하고요. 또 반응열 자체가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라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까지는 반응열입니다. 얘는 효소가 있어도 없어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즉 효소가 반응에 참여해도 반응열은 일정하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반응열 자체가 그냥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보이시죠? 효소가 있든 없든 생성물과 반응물의 높이 차이는 변하지 않는다. 즉 반응열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효소의 특성입니다. 효소는 반응물이 기질과 결합하는 활성 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는 부위가 활성 부위고요. 이 활성 부위에 기질이 결합하면 효소 기질 복합체라는 복합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효소 기질 복합체, 줄여서 효기복을 만들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짐으로써 위에서 말했듯이 화학 반응이 좀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응이 끝나면 효소는 생성물과 분리되는 모습 보이시죠? 분해됨으로써 다음 반응에도 재사용됩니다. 즉, 효소의 양은 줄지 않습니다. 또 이 효소 자체가 모든 기질과 반응하는 게 아니라 효소는 자신이 활성 부위와 입체 구조가 맞는 특정한 기질에만 작용하는 반응을 촉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효소의 기질 특이성, 자신과 잘 맞는 기질과만 반응한다, 결합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효소가 이렇게 작용 부위가 있죠. 활성 부위가 있는데 이 활성 부위에 맞는 기질 A만 여기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부위와 활성 부위와 맞지 않은 기질 B는 보시다시피 반응하지 않음,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이렇게 반응이 지금은 보시다시피 A가 C와 D로 분해되는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이 반응이 끝난 후로 효소 자체가 뭐 분해되거나 없어지거나 변형되지 않기 때문에 효소의 양도 일정하고 이 효소는 또 재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효소와 기질의 결합 방법에 대해서 잠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열쇠와 자물쇠 모델, 즉 락앤키 모델이라 좀 더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특정 자물쇠에 맞는 열쇠가 정해져 있듯이 기질과 효소의 활성 부위가 자물쇠와 열쇠처럼 형태상 완전히 상부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서로 결합하여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한다는 가설입니다. 즉, 반응이 일어나 생성 물질이 활성 부위에서 떨어져 나가면 효소가 다시 회복한다. 우리가 흔히 아는 거죠. 앞에서도 봤듯이 활성 부위가 이렇게 세모나게 돼 있으면 세모난 애가 락앤키, 즉 열쇠 구멍과 열쇠처럼 쓱 들어간다. 또 반응이 끝나면 나오고 이 효소 자체가 이 형태를 유지한다. 즉 회복한다라고 생각하는 가설입니다. 두 번째 모델은 좀 더 최근에 나온 현대 모델이고 이름은 유도적합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유도적합 모델 자체는 기질과 효소의 활성 부위가 원래는 완전히 상부적이지는 않지만 기질이 효소에 결합할 때 활성 부위의 구조가 약간 변하여 기질에 맞는 상부적인 구조로 된다. 즉, 반응이 일어나 생성 물질이 활성 부위에서 떨어져 나가면 효소와 효소의 활성 부위는 원하는 대로 회복되어 또 다른 기질과 결합하게 된다. 이게 아까 앞에서 봤던 락앤키 모델이거든요. 열쇠와 열쇠 구멍이 있듯이 완전히 상부적으로 이 활성 부위와 기질의 모양, 구조 자체가 일치해야지 이 효소와 기질이 반응하여 효기복을 만드는데 그 유도적합 모델 자체는 그 효소의 활성 부위 모양 자체와 기질의 구조, 모양 자체가 완전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상부적인 구조는 완전한 구조는 아니지만 결합을 할 때 약간 변합니다. 이 활성 부위가. 즉, 기질에 맞게 상부적인 구조로 변하게 됨으로써 기질과 활성 부위가 활성을 띠게 되면서 효기복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유도적합 모델이 좀 더 맞다라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효소의 앞서 말한 내용은 기능과 특징들이었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효소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는 우선 흔히 단백질이 주재료다라고 알고 계신데요. 첫 번째로는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효소입니다. 소화효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도 있겠지만 비단백질 부위가 함께 공존하는 효소가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대부분의 효소가 단백질과 비단백질 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단백질 부위입니다. 단백질 부위는 주효소라고 하는데요. 이 주효소 자체가 메인이기 때문에 효소의 대부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pH와 온도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단백질 부분인 보조인자라고 불리는 부위입니다. 이 친구는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pH와 온도에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완전히 안 받는 건 아니죠. 또 이 보조인자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효소, 즉 주로 비타민 B 유도체가 많이 이용되고 반응이 끝나면 주효소와 분리되어 나온다. 이 예시로는 NAD+, NADP+, FAD, 나중에 세포호흡 그리고 광합성에 들어가면 굉장히 자주 쓰일 친구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속이온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요소와 강하게 결합하고 있어 반응이 끝나도 주요소로부터 분리는 안 된다. 일반적인 거죠. 완전히 다 분리된다, 분리가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분리가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예시로는 마그네슘 이온, 철이온, 그리고 구리 이온 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종류는 많겠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전부 합친 게 전체의 효소, 즉 전효소라 합니다. 위에 두 개를 합친 게 주효소와 보조인자. 아래 그림을 보시면 주효소 단백질 부위로 이루어진 주효소와 비단백질 기질은 제외되고요. 보조인자 비단백질 부위로만 이루어진 이 두 친구가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이 기질만 빼면 여긴 전효소라 할 수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고 또 반응이 끝나면 주요소와 보조인자들은 떨어지게 되고 주요소는 재사용되게 됩니다. 여기서 아연이 계속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효소의 구성에 대해서 알았으니 이 효소가 반응을 할 때 어떤 것이 이 반응에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 미치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중요한 게 효소의 활성, 즉 비슷한 말로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으로는 기질 농도가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이 기질 농도인데요. X축으로 갈수록 기질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질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S1의 상황에서는 효소의 농도가 일정한 경우 효소의 개수 자체는 일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효소의 농도 자체가 일정한 경우 기질의 농도에 비례하여 반응 속도가 당연히 효소가 일정한데 기질이 점점 늘고 있으니까 기질의 농도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많이 만들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는 뜻이겠죠. 좀 더 많이. 그렇기 때문에 방금 한 말이 여기 있네요. 효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를 많이 낮출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S2일 때는 굉장히 기질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반응 속도가 갑자기 일정해진 것을 볼 수 있죠. 즉 기질의 농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반응 속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진다. 즉 모든 효소와 기질이 결합하여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고 이 상태를 포화됐다고 합니다.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모든 효소에 대해서 기질이 아무리 많든 효소 기질 복합체가 최대 맥스 상태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질 수 없고 활성 에너지를 맥스로 없앴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응 속도가 증가하거나 가감하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온도, 그리고 비슷한 요인으로 pH가 있습니다. 단백질이기에 굉장히 납득이 되는 이유죠. 첫 번째 온도입니다. 반응 과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온도 증가입니다.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기질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운동 에너지는 효소의 활성 부위의 충돌 이론에서 나오는 거죠.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면 효소 기질 복합체가 더욱 많이 즉 만들어질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온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많이 만들게 되어서 활성화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최적의 온도, 단백질이 주 재료이기 때문에 최적의 온도보다 높아지게 되면 효소의 활성 부위가 활성 부위의 구조, 즉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변성되어 효소기질 복합체의 형성이 어려워져 반응 속도가 급격히 느려진다. 즉 아까 세모 이렇게 효소가 있고 활성 부위가 세모인데 세모 기질이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 세모가 막 찌그러진 세모가 돼서 이 기질이 붙기가 힘들다. 효소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기 힘들다라는 말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pH가 있겠죠. 효소의 주 성분이 단백질이므로 영향을 받아 최적의 pH에서는 굉장히 활성이 많이 되지만
이 최적의 pH 범위를 넘어가는 순간 효소의 활성이 감소하며 효소에 따라 최적의 pH가 전부 다릅니다. 즉, 뭐 소화 효소 아니면 다른 등등의 효소에 각각 맞는 pH가 다릅니다. 그래프로 보시겠습니다. 온도 자체는 최적의 온도가 지금 한 36.5도죠. 그 온도가 점점 올라갈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지다가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효소의 입체 활성 부위의 입체 구조가 변하면서 기질이 붙기 힘들어져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기 힘들어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하는 비중이 굉장히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또 옆에 보시면 펩신, 아밀레이스, 트립신이라고 하는데 전부 효소 각각 다른 부위에 있는 효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pH가 다릅니다. 아밀레이스 자체가 우리 입속에 있는데 pH 약 7 정도에서 가장 활성이 잘 되고요. 펩신 자체는 위에 있잖아요. 위는 자체가 산성이 높기 때문에 pH가 굉장히 낮은 곳에서 적정 pH 양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서술형 단골이니까 연습을 많이 해두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저해제입니다. 효소와 결합하여 효소의 작용 자체를 저해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경쟁적 저해제, 비경쟁적, 그리고 불경쟁적 저해제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불경쟁적 저해제는 배우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경쟁적 저해제입니다. 기질과 유사한 입체 구조를 지니고 기질과 경쟁적으로 효소의 빈칸이 좀 사라졌지만 구조가 잠시만요. 활성 부위겠죠.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하여 효소의 작용을 저해한다. 여기 보시면 효소가 이렇게 있죠. 효소의 작용 부위가 있는데 얘가 붙어야 되는 기질인데 얘가 기질과 좀 다르게 생겼죠. 저 A라는 저해자입니다. 붙는 부위 자체가 굉장히 기질과 유사하기 때문에 효소의 활성 부위에 붙을 수 있고요. 이렇게 기질 말고 다른 친구가 붙으면 이 효소 자체에 이 기질이 못 붙겠죠.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하면서 A가 기질의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드는 것을 저해한다 라고 해서 경쟁적 저해제입니다. 이를 뭔가 이해를 하시면 기질의 농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저해 효과가 감소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A의 양보다 기질의 양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기질과 효소의 결합이 효소와 A의 결합 확률보다 점점 높아지게 됨으로써 저해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저해제가 있으면 저해제가 없을 때보다 기질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최대 속도에 도달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겠죠. 저해제가 없을 때는 일정 양의 기질만 있으면 전부 최대 속도에 도달할 수 있지만 A가 방해함으로써 기질의 양이 좀 더 많이 필요가 되고 그 많이 함으로써 확률이 높아지고 이 확률이 최대로 찍었을 때, 즉 최대 속도에 도달했을 때가 필요한데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기질의 양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프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KM이라 되어 있는데요. KM 자체는 그냥 기질의 농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한 정의는 반응 속도가 최대값의 절반으로 줄어들 때의 기질의 농도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반응 속도 최대가 도달하기 위해서 그 반응 속도의 절반일 때의 기질 농도를 알아보는 건데 그냥 이 효소와 기질 자체의 친밀도가 얼마나 친하냐 즉 KM 값이 낮을수록 굉장히 친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그냥 이 KM 값이 낮을수록 효소와 기질 자체가 친화도가 높다. 즉 잘 결합한다 라는 뜻입니다. 잘 결합한다 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걸 통해서 바라보면 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방해꾼이 없으므로 기질과 효소의 친화도가 굉장히 높아서 반응을 굉장히 빨리 하고 최대 속도에 더욱 빨리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KM 값이 낮고요. 지금 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한 그림 자체는 KM 값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A가 효소와 결합을 함으로써 기질과의 효소가 결합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를 친화도가 낮아진다. 즉 Km 값이 커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울기가 좀 더 완만해지고 최대 속도에 도달하는 속도 자체가 느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적 저해제를 했고요. 두 번째로 비경쟁적 저해제입니다. 저해제가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결합하여 활성 부위의 구조가 변성되어 효소의 작용이 저해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지금 말하는 다른 부위 자체가 여기가 활성 부위고 여기가 다른 부위. 이 명칭 자체가 알로스테릭 짤이거든요. 알로스테릭 사이트. 즉 다른 부위입니다. 그냥 이 활성 부위가 또 다른 활성 부위인데 활성 부위는 아니죠. 그냥 다른 짤이 입체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알로스테릭 짤이라고 외워주세요. 이 B가 지금 저해지고요. 이 B 자체가 이 알로스테릭 자리에 결합을 함으로써 지금 원래는 활성 부위가 이렇게 W였지만 굉장히 왜소한 W가 된 것을 알 수 있죠. 즉 구조가 변성되어서 그럼 이 기질이 붙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겠죠. 이러기 때문에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고 효소의 작용이 저해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얘 자체는 이 기질과는 경쟁을 하는 게 아니죠. 그냥 효소에 이렇게 붙으면 이 효소 자체가 이 기질과 못 붙게 하는 거지. 이 기질이 경쟁적 저해제처럼 이 활성 부위에 누가 먼저 결합을 하냐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 자체는 기질의 농도가 아무리 증가한다 한들 이 효소에 그냥 부착만 해버리면 이 효소가 쓸모가 없게 됨으로써 저해 효과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비경쟁적 저해제가 없을 때는 Vmax가 굉장히 높죠. 하지만 비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는 이 최대 속도보다는 덜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효소가 지금 이렇게 B가 붙으면서 이 효소 자체가 이제 못 쓰게 됩니다. 못 쓰게 되면 이제 활성화 에너지를 그만큼 줄여줄 수가 없겠죠. 그 줄여줄 수 없는 양이 점점 많게 되고 그 자체가 최대 반응 속도를 낮추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초기 반응 속도를 낮추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앞 그래프와 다른 점은 KM이 지금 하나죠. 그 말 자체가 최대 속도의 절반이 되는 값 자체의 기질 농도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질과 효소의 살짝 결합 자체를 방해하는 놈은 없기 때문에 얘네 두 친구의 친화도는 일정한데 갈 수 있는 최대 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즉 효소가 쓸모없게 되는 양이 점점 많아진다 라는 겁니다. 앞서 한 것들을 요약하겠습니다. 그래프를 제가 직접 그렸고요. X축이 시간, Y축이 물질의 농도입니다. 물질은 색깔로 표현을 했고요. 기질이 점점 줄어들수록 그 기질로 인해 만들어진 생성물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 기질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기질의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효소가 존재를 하고요. 효소가 점점 줄어들고 이 효소와 기질이 결합을 하면서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지고 이 양 자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점점 비례해서 늘어났다가 반응이 서서히 끝나갈 쯤에 이 효소 기질 복합체는 효소와 생성물로 나눠지게 되고 다시 효소는 재사용되게 됩니다. 즉 효소의 양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를 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요인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드셨나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틀리던데 정답은 6번 효소의 유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거는 효소의 작용, 즉 활성이나 아니면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기질의 농도, 온도, pH, 저해제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거는 그냥 효소의 활성, 그리고 효소의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활성화 에너지 크기를 바꾸는 것 자체는 제가 앞서 말했듯 효소가 있어야지만 이 활성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즉 언덕의 봉우리를
봉우리의 높이를 낮출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다른 요인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효소의 종류와 이용입니다. 일단 총 6가지 종류가 있고요. 산화환원 효소, 전이 효소, 가수분해 효소, 부가 제거 효소, 이성질화 효소, 연결 효소 모두 나중에 광합성이나 아니면 세포 호흡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효소들이고 나중에 외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에 따라 다르시고요. 이거 자체는 그냥 한번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으니까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거고 읽어만 보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과 이름 자체를 매칭시키고 그냥 이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5강 효소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봤는데요. 효소의 구조, 기능과 일단 특성부터 알아봤고요. 또 이러한 효소와 기질의 붙는 방법, 결합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또한 이 효소의 구성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이 구성에 따라 단백질, 비단백질, 즉 각각의 단백질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또한 이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이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할 것이므로 그냥 있구나 그리고 외우면 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